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이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입니다. 북은 지금 어제 전해드렸던 북의 주심산 교육,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 1959년 설립된 평양의 대표적인 동물원, 조선중앙동물원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랜 업무와 잦은 TV, 핸드폰 사용으로 눈이 쉽게 피로해지시죠? 현대인의 눈 피로 증상과 대책 알려드립니다. 북의 인기 만화 고구려의 젊은 무사들의 배경음악, 흥겨운 우리 악기를 통해 들어보시죠.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항일운동이었던 광주 학생운동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속으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현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은 인재 양성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지요. 요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어린이 두뇌 발달 교육 방법을 계속 연구, 적용하고 있다 합니다. 네, 그 두뇌 발달 교육도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주심산이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주심산이란 주산과 암산의 합성어였죠. 머릿속으로 주판을 굴려가며 암산하는 건데요. 그럼 어제에 이어서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소개된 주심산 교육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심산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심산 교육을 몇 살 때부터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이런 주심산 교육 방법에 관한 물음들이 많은 교육자들과 또 학병들 속에서 제기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음들에 해답을 주기 위한 연구 사업도 역시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연구 자료와 세계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여러 권의 주심산 참고 도서들도 집필했습니다. 최근에 이들은 이 참고서들의 내용을 더 발전시켜 우리 아이들의 체질과 심리적 특성이 맞는 효과적인 주심산 교육 방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주심산 교육을 주는데 가장 적합한 시기를 주심산 정령기라고 하는데 4살부터 12살까지라고 합니다. 세네모리리온이랑 전화번호 두르면 그걸 숫자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3살부터 특이한 재능을 보여주어서 부모들을 놀래곤 했다고 합니다. 3살, 4살에 잡히면서 이렇게 특이한 재간을 보여주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잘해.
그건 이 시기에 뇌세포의 분열 증식이 가장 왕성하고 오른쪽 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산 영상 형성에서 가장 좋은 생리적 조건으로 됩니다. 주심산 교육을 주자면 최소한 1부터 100까지의 셈세기와 이에 따르는 수인식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 주심산 교육을 단기간 내에 끝낼 목적으로 하루 종일 주심산 교육을 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훈련 부담을 주는 것은 부모나 교원의 욕망을 기준으로 한 교육으로서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이 연구한 데 의하면 지속 시간이 20 내지 30분을 넘지 못하는 유치원 어린이들은 20 내지 30분을 한 수업으로 해서 한 수업 내지 두 수업 정도, 소학교 학생인 경우 한 수업을 40 내지 50분으로 해서 하루에 두 수업 정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부 학부형들은 주산 영상에 의한 암산 단계에 들어서서 아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 발휘되는 것을 보면 주심산 교육이 끝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주심산 교육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산 영상에 의한 암산 능력을 형성시키는 것은 결코 두뇌 발달을 위한 수법일 따름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심산 교육을 주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어린이의 지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면 주심산 교육을 적어도 3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3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면 어린이의 암산 능력, 다시 말해서 지능 수준이 6자릿수 나누기 3자릿수 문제를 2초에 한 문제씩 답을 낼 수 있는 정도로 높아지는데 이만한 수준이면 6자릿수 나누기 3자릿수 계산 과정의 견제에서 놓고 볼 때는 1초에 적어도 50개 이상의 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 자체가 벌써 어린이 뇌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매 수업에서 기초 훈련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초 훈련이 끝나면 제시되는 문제를 눈으로 보고 주산으로 계산하는 보고 주산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하는 보고 암산은 문제를 보고 머릿속에서 주산 영상을 그려보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302 돌기 주심산 981, 수준이 높아지면 더하기 834 듣고 주산, 돌기 837 듣고 암산을 하는데 이것은 불러주는 수를 듣고 주산으로 영상 암산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407 이런 순서로 진행하고
훈련이 끝나면 평가를 해준 다음 휴식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주심산 교육의 매 단계를 교육학적인 원리에 맞게 과학적으로 진행할 때에만이 응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니태성 학생이 외국어로 불러주는 5자릿수 15개 더하기 돌기를 듣고 암산해 보겠습니다. 29,893 minus 16,802 plus 72,357 plus 39,510 minus 24,664 minus 90,907 plus 21,719 plus 60,981 minus 25,714 minus 42,523 plus 11,160 plus 53,965 minus 15,159 plus 31,668 minus 75,698 29,786 29,786 외국어로 5자리 불러주는 5자릿수 암산을 진행하였는데 이건 세계적으로 볼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우리 사회주의 교육제도 하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수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난 탁구 선수인데 수사를 배운 다음부터 탁구를 더 잘합니다. 추산을 하니까 외국어 단어를 더 쉽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주산을 배우니 아버지와 이야기를 할 때 처음 말만 들으면 다음에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는지 추리해낼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 집중력이 높아져서 다른 동무들이 한 문제 풀 때 저는 2문제, 3문제를 풉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을 창조적인 교육으로 확고히 전환하는 것은 현식이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창조형의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선차적인 조건입니다.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 놓고 떠맡길 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으로 발전시킬 때 대한 우리 당의 의도를 받드는 데서 두뇌 발달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주심산으로 높아진 아이들의 지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의 두뇌 발달 교육인 기억술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보기로 합시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평양에는 다양한 랜드마크가 있는데요. 오늘 함께 들여다볼 이곳은 정말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입을 쩍 벌린 호랑이의 머리가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이곳. 과연 어디일지 상상 가시나요? 바로 북에서 가장 큰 동물원,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는 조선중앙동물원입니다. 이곳은 1959년 평양동물원으로 설립되어 1977년부터 조선중앙동물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009년 겨울 현대적으로 확장되어 현재의 모습이 갖춰졌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동물원 갔던 기억 있으실 텐데요. 조선중앙동물원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앙동물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연미와 현대미가 조화롭게 결합된 데다가 가을 풍치 또한 못 떨어진 중앙동물원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그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앙동물원은 100여 정도의 이제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과 동물사들을 구체적으로 다 돌아보려면
한 줄이 이제 남아 올립니다. 여기에 와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곳을 찾는 시열과 낭만의 세계는 여기 범조각상에서부터 펼쳐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조각상에도 경리하는 청비성지에 다시만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성지께서는 2012년 5월 26일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중앙동물원 입구를 기관정문 형태로가 아니라 범조각상으로 특색 있게 형성할 때 대한 이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2014년 3월 11일 우리 중앙동물원 개건공사장에 또다시 나오시어 중앙동물원 입구의 범조각상을 특색 있게 형성할 때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저기가 수족관입니다. 예. 여기가 철갑상어 못인데 여기에는 철갑상어, 구밍어, 영종어를 비롯한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앙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이 맨 처음으로 돌아보게 되는 수족관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수중 세계에 저도 모르게 푹 빠져들게 됩니다. 2019년 10월 10일 경리하는 청비서동식께서 보내주신 비단잉어와 2022년 7월 30일 보내주신 붉은 바다 거북이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생존하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고기들은 수질에 대한 요구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 수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수족관 설비구역에는 담백 불리기, 모래료가기를 비롯한 설비들이 많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족관에서는 펭귄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넓어진 참관홀과 벽돌마다에는 서계판들이 게시되어 있어 참관자들의 지혜를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총비서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호랑이 머리 입구부터 수족관까지 둘러보고 왔습니다. 아까 안내원이 여길 다 보려면 일주일은 걸릴 거다 그런 말 하던데요. 얼마나 규모가 크길래 그 정도로 말할까요? 네,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100만 평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서울대공원과 비교한다면 서울대공원의 동물원과 식물원을 합친 만큼의 규모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650종 정도의 5,000마리가 넘는 이 동물들이 있다고 하죠.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아까 수족관도 제법 규모가 있어 보이던데 펭귄도 있고 철갑상어도 있고요. 여기도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겠죠? 네, 우리나라 토종 어종이 한 2,000마리 있고 그리고 한 120여 종의 희귀 관상어들이 세계 각지의 희귀 관상어들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민물 철갑상어도 있고 또 아마존에스 병어 그리고 지도고기 뭐 이런 좀처럼 보기 힘든 희귀 어종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수족관 수질 관리에도 굉장히 힘을 쓰는 모양이던데 바닷물까지 끌어와서 쓴다면서요? 예, 2012년도에 그 남포에 있는 그 물을 평양까지 끌고 오는 그 수송관이 완성됐어요. 근데 그 물로 이 물고기들을 기르는 곳에 이제 수족관이 채워지고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능라 인민유원지의 곱등어관, 우리 일단 돌고래죠. 네. 거기에 수족관도 이 바닷물로 같이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뿐만 아니라 냉난방으로 되어 있는 동물 수송 버스, 그리고 이제 해수물 운반차, 해양동물 수송 버스, 그리고 이 먹이를 실어나는 냉동차당 같은 특수 설비들, 특수 차량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동물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그 전용 비행기도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 동물들의 특성이나 습성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동물들도 더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동물원 투어 가볼까요? 그러죠. 저 보기만 해도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게 꾸려진 파충관입니다. 그 사람들은 흔히 뱀이나 악어라고 할 때는 끔찍해 합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우리 관람자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파충관은 거북이 대가리로 들어와서 꼬리로 나갈 수 있게 아주 재미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대나처럼 밝은 파충관에서는 원형으로 된 공중다리 형식의 2층 로데도 특색이 있지만
온실 효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반사막 및 열대 초원 구역도 선색 없이 꾸려져 있습니다. 노란 아나콘다를 비롯한 뱀들이 동물방들의 환경 조성을 잘해주어서 이거 수십 마리의 이 노란 아나콘다를 번식시켜 식소를 들여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참관자들의 편리를 보장해 줄 수 있게 참관 통로를 윤환식으로 내며 동물 명찰표도 잘 게시해 놓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뜻깊은 사연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중앙동물원에서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의 하나는 여기 맹수사입니다. 맹수들이 아무리 날쳐도 끄떡없는 강질 유리로 둘러싸인 맹수사는 동물들을 안전하게 구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봄을 무조건 봐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와서는 이번에 4월에 나온 이 새끼봄들을 보면서 새끼봄 무엇을 먹는가, 무섭지 않는가 등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생육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다시피 새끼 그 건강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어떤 때는 어린이들이 보호구역 밖을 벗어날 때도 종종 있었는데 그때는 위험했습니다. 근데 현재 보다시피 이렇게 전면에 유리를 다 대단하니까 진짜 안전하기도 하면서도 보기 편리합니다. 한 주일이 걸려야 다 볼 수 있다는 중앙동물원. 인민의 웃음꽃 피어나는 곳곳에 전하고 전해도 다 전하지 못할 하많은 사연을 안고 있는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지지였습니다. 와, 동물원 입구만 호랑이 모양인가 했더니 파충관, 맹수사, 이외에도 다양한 전시관이나 시설들이 있겠죠. 네, 종류별로 새를 기르는 수금사, 맹금사, 명금사가 있고요. 물새, 물고기 사육 연못도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편의 봉사시설, 오락시설, 동물 제주장이 있어서 인민들이 즐긴다고 하고요. 동물 사양관리연구소와 수의병원, 동물원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양성소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그중에 제일 인기가 있는 곳이 맹수사라던데요. 북녘의 하루에서도 우리 호랑이 새끼 3마리 태어난 소식 전해드린 적 있잖아요. 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백두산 호랑이 3마리가 또 태어났다라고 하고요. 아주 건강히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호랑이뿐만이 아니라 흰 두루미, 물소, 낙타, 풍산견 이런 것들도 새끼를 많이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새끼를 낳은 것만 해도 100여 종이 되는데요. 거기서 900여 마리의 새끼를 쳤다고 하네요. 와, 새끼들 그렇게 건강하게 잘 낳는 걸 보면 동물들 생육 상태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안심이 또 드는데요. 특히 호랑이는 굉장히 귀하신 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쪽에서도 함께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호랑이가 서로 만나서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은 알고 계신가요? 그래요? 처음 듣는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서울대공원에서 있는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2마리를 북에 기증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청개라고 불리는 이제 수컷인데 이건 황호고요. 배라고 불리는 암컷, 이건 이제 백호인데요. 이렇게 2마리를 북에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베라라고 했던 그 백호와 북쪽에 있는 백호 수컷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그래서 이 호랑이 새끼를 3마리나 낳았다라고 합니다. 와, 호랑이를 보내준 우리 남쪽 국민들도 굉장히 기뻐했을 소식이네요. 그렇죠. 뭔가 호랑이들이 통일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또 동물원 보니까요. 곳곳에 뭐 어느 나라로부터 기증받은 동물, 뭐 누구로부터 선물 받은 동물 이런 표식들이 많던데 동물들이 일종의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외교의 징검다리 역할도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2018년도 9월 19일 날 평양 공동선언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김정은 총비서가 풍산개 2마리를 선물해가지고 가져와서 청와대에서 길렀던 소식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리고요, 사실 선물 동물은 이 중앙동물원의 설립과도 많은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 중앙동물원의 선물동물 가운데서 여기에 처음으로 보금자리를 잡은 것은 1959년 8월 윌남의 허지명 주석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선물로 올린 영웅 코끼리였습니다. 이 코끼리가 바로 그 영웅 코끼리의 3대 후손입니다. 허지명 주석이 영웅 코끼리를 선물로 올린 데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문화휴식터를 건설해 주시려는 그 상을 안으시고 동물원 토전을 친히 잡아주신 데 이어서 1959년 4월 30일 몸소 동물원 건설장을 찾으시고 건설을 빨리 다고칠 때 대하여 교시해 주셨습니다. 조선에서 동물원이 건설된다는 소식에 접한 윌람의 허지명 주석은 즉시로 내각 비상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내각 비상회의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토의되었는데 그것은 자기 나라의 국보인 영웅 코끼리를 위대한 수령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위엔남 정부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나라의 귀중한 제보로 간주되던 영웅 코끼리는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수많은 포탄과 군수 물자들을 운반한 공로로 해서 용칭호를 받았습니다. 허지명 주석은 김일성 동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영중의 영웅이시다. 위인에게 드리는 선물은 응당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1959년 8월 12일 영웅 코끼리와 그가 낳은 새끼를 선물로 올렸습니다. 그때 허지명 주석이 올린 영웅 코끼리는 중앙동물원이 완공되기도 전에 여기에 보금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1960년 4월 중앙동물원이 개원된 후 외국의 국가수반들과 인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올린 선물 동물들은 날을 따라 늘어났으며 동물원의 식구 수도 점차 불어났습니다. 위엔남의 법문동 수상은 호지명 주석이 올린 영웅 코끼리 암컷과 짝을 무어 후대를 남기게 하기 위해 라오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탐문에서 수코끼리를 마련해서 선물로 올렸습니다. 탄자니아의 줄리오스 K 네레레 대통령은 기린을 비롯한 19종의 동물들을 선물로 마련해서 삼가 오보이 수령님께 드렸고 짐바브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루안다, 베닌 등 30여 개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대통령들, 각계 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지성이 어린 동물들을 선물로 올렸습니다. 동물원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찾아온 영웅 코끼리. 이름부터 북에서 참 좋아할 만하다 그런 엉뚱한 생각도 들었는데요. 베트남 말고도 수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동물을 선물했네요. 네, 특히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과 북은 관계가 깊지요. 그래서 희귀한 동물들을 아프리카로부터 많이 기증받았다고 하는데요. 호치민 같은 해외 국가 수반들과 유명 인사, 제외 동포들이 기증한 동물이 300종 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 받은 동물들만 별도로 전시하는 선물 전시관도 있다고 하니 동물들이 외교 살려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루빨리 남과 북이 교류하고 협력해서 이런 동물 연구도 좀 같이 하고 희귀종 보호에도 같이 나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친교배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동물원들은 동물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요. 또 매매 거래하기도 하는데요.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면 운송료 등 비용도 크게 줄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 연구나 희귀종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동물뿐 아니라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에까지 큰 도움이 될 동물 교류, 하루빨리 성사되길 함께 바라봅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건강상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TV, 컴퓨터, 휴대폰 오래 사용하시면 눈 뻑뻑해지고 피로해지죠. 현대인이 흔하게 겪는 눈 피로 증상, 그 원인과 대책을 알아봅시다. 예로부터 사람의 몸이 1000양이면 눈은 800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활동에서 눈이 노는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사람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눈 피로 증상들과 그 대책적 문제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사물 현상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중 83%의 정보는 시각을 통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눈 안에는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하는 이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있는데 이 렌즈는 모양근이라는 근육들에 의해서 그 조절력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책을 보거나 또 장시간 컴퓨터와 손전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근육들이 긴장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곧 눈의 피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나 손전화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눈 피로 증상들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우선 눈이 아프고 눈이 쏘며 눈이 뽀근한 감, 눈물 흘리기, 눈이 부신 감, 귤막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때 횡 틀리기, 이물감과 호상 등의 시력장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신 증상으로서 머리 아픔과 어지러움, 목과 어깨 아픔, 팔다리 저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통틀어서 눈 피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눈 피로 증상들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눈 질병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눈 피로를 해소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자기 눈에 맞는 정확한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눈의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시간 이상 컴퓨터를 이용하면 눈알이 건조해지면서 피로가 쉽게 옵니다. 그러므로 30분 정도 컴퓨터나 손전화기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눈을 휴식시키는 버릇을 붙여야 합니다. 눈 휴식은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보거나 눈을 깜빡이며 5초 이상 눈을 감고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렇게 눈 휴식을 위한 방법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알맞는 눈약을 사용하는 것도 눈 피로를 없애기 위한 좋은 방도의 하나로 됩니다.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눈이 피로하거나 깔깔하면 무턱대고 아무 눈약이나 망탕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눈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눈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눈에 좋은 용량물질과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아스타민, 눈 방울약과 같은 여러 가지 눈약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눈 피로 증상과 그 대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흥겨운 우리 악기 소리 즐겨보시죠. 인기 많아 고구려의 젊은 무사들 삽입곡 용맹 떨치리.
지나긴 했지만 지난 11월 3일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었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돼서 1930년 3월까지 지속된 학생들의 시위운동인데요.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전국에서 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항일운동이었다고 하니 그 역사적 의미가 특별하지요. 북의 중앙계급 교양관을 찾아 11월 3일 벌어진 광주 학생운동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땅의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 번 바뀌어도 영원히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일제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안고 참관을 이어가던 우리는 섬나라 오랑캐 무리들이 1920년대 우리 인민의 반일 투쟁을 야속으로 탄압한 사실 자료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60만 세 시위 투쟁은 3.1 민복 이후에 민족해방 투쟁 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조직된 대규모적인 반일 시위 투쟁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보다 강화되면서 반일 기세가 더욱 악량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26년 4월 25일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죽은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인민의 반일 감정은 더욱더 격화됐습니다. 이것은 당시 조선몽건 왕조에 대한 그 어떤 애착이나 미련이 있었어가 아니라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순종이 마지막 황제로서 나라를 대표하고 있었는데 그마저 없어지니 쌓이고 쌓였던 만국의 소름이 다시금 울분으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인민대중의 반일 기세에 우거해서 6월 10일 순종의 장례식 날에 반일 시위 투쟁을 벌일 것을 비밀리에 투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사전에 노출돼서 이 시위 투쟁이 있기 전인 6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에만도 한송에서는 무려 200여 명이나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이에 겁을 먹지 않고 6월 10일 순종의 상류가 창덕궁을 떠나서 종로를 지나갈 때 조선 독립 만세, 일본 군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적수공권의 평화적 시위 대열에 대고 꺼리낌 없이 기관총을 난사하고 대검을 휘둘러 무고한 사람들을 수많이 학살한 일제의 죄행을 더듬어 볼수록 조선 사람들에게서 시위, 집회, 결사의 초보적인 인간의 권리마저 무자비하게 빼앗아 이 땅을 무지와 목매의 식민지 생지옥으로 만들려고 미쳐 날뛴 일제 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섬나라 오랑캐 무리들이 10대의 어린 학생들까지도 사정없이 총으로 쏘아 죽이고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인 광주 학생운동 탄압 만행을 보여주는 사실 자료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광주 학생운동은 1929년 말 청년 학생들이 일제를 반대해서 광주시를 중심으로 전국 도처에서 벌린 대중적인 반일 투쟁입니다. 이 투쟁은 1929년 10월 30일 광주 라주사의 기차칸에서 일본인 중학생이 한 조선 유학생을 희롱해서 모욕적 원사를 던진 것이 그 계기로 됐습니다. 그때 조선인 학생들은 광주역에 내리자마자 일본인 중학생들에게 응당한 보복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광주역에서는 군중적 충돌이 있었는데 이때 일본 경찰은 응당 처벌해야 할 일본 학생들은 비유하고 반면에 우리 조선인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체포구금하는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11월 1일에는 광주역에서 일본 중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이 조선인 기차 통학생들을 불에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조선인 학생들은 치열한 격투 끝에 놈들을 물리쳤습니다. 바로 이 투쟁이 확대돼서 11월 3일에는 광주시 안의 전체 학생들이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시위 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이렇게 광주에서 시작된 시위 투쟁은 그 후 평양과 한송, 또 함흥과 신의주, 대구와 부산 등이 급속히 확대돼 갔으며 이 투쟁은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애절문 청년 학생들의 가슴에 무자비하게 총탄을 퍼부어 의로운 투쟁을 무참히 교살한 일제의 야속 만행은 참관자들의 가슴을 치솟는 분노로 끓게 했습니다. 광주 학생운동을 야속으로 탄압한 일제의 만행은
1920년대에 교육의 쇄신이어 모여하면서 식민지 통치를 미화분식하려고 한 문화 통치의 기만성과 범죄성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참관을 통해 우리는 일제 야수들이 저지른 짓돌리는 만행들의 격분을 금치 못하며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쓴 천년숙적 일제에게서 반드시 피해 대가를 받아내고야만 할 복수의 의지를 더더욱 가다듬었습니다.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오늘은 자력갱생, 자강력 제일주의 정신을 아주 잘 구현한 북의 국가과학원 소속 연구사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이들은 화력 발전의 핵심 부품인 화력 터빈 100%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화력 발전 부문에 보내 실제 활용에까지 성공했다는군요. 그들의 성공 비결은 바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 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의 노력과 더불어 북의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현실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겠네요.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곳 연구소에서는 화력탑인 날개의 국산화를 실현해서 나라의 전력 문제 해결에 큰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련이요 나라의 금속공업 발전에 이바지되는 소중한 연구 과제들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어렵고 생소한 국가적인 연구 과제도 막힘없이 해제낄 수 있는 배심과 자신심이 넘쳐있는 과학연구 집단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어디까지나 우리 일꾼들이고 대중운동의 성과 여부도 우리 일꾼들이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지난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몇몇 연구사들이 침입원의주의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했고 그들이 생활조건, 사업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이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가 별로 큰 연구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온 나라가 천리마의 기상으로 나래치던 잊지 못할 1960년대 우리 수령님의 발기에 의해서 창립된 과학연구기지였습니다. 자립경제의 기둥인 나라의 금속공업 발전의 디딤돌, 밑거름이 되길 바라시는 숭고한 그 뜻을 받들어 지난 시기 많은 연구 성과들을 거둔 연구소. 하지만 과학기술의 역할이 돛또렷이 부각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크게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해서 12여 년 전 연구소 책임일꾼으로 임명된 이곳 서장 동지의 고민은 컸다고 합니다. 연구소 사업을 추켜 세울 방도, 방도는 과연 무엇인가? 당이 제시한 위력한 대중운동인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이 고세찬 흐름에 우리 연구소 집단도 뛰어들어야 한다. 자기 사업에 대해 사색하고 분발하는 일꾼. 그런 단위 앞에는 반드시 자기 발전의 길이 열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조국이 애타게 해결을 기다리는 연구과제부터 연구소 집단 전체가 합심하여 푸는 것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과 결부시켰습니다. 연구사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상교양, 사상동원 사업이 선행됐습니다. 대중운동을 벌리던 잊지 못할 그 나날. 이들이 헤쳐야 할 과학의 길은 생소한 처행길, 생눈길이었습니다.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에서 실패와 좌절도 있었으며 넘기 힘든 겁이 마음속 거침도 있었습니다. 보람찬 대중운동이 나날 이곳 연구소 사람들이 제일 잊지 못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화력탑인 날개의 연구와 도입 과정은 자신들의 운명까지도 걸고 분투해야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화력탑인 날개를 생산해 본 경험도 없는 조건에서
이 하락탑인 날개 개발에서 나서는 엔화가 정말 적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결할 문제가 바로 서로의 힘과 지혜를 바로 합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긴장한 주력 문제를 푸는데 하락탑인 날개가 길시료가 되는 걸 알았을 때 우리 마음 좀 흥분됐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라에서 해보지 못하고 이 비싼 외화를 주면서 다른 나라에 수입한다고 할 때 이걸 알 때 우리 금속을 발전시키는 우리 과학자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하겠는가. 정말 과학자의 양심도 거듭되는 실패, 마음속의 동요. 금속 원소들의 적합한 배합 비율을 찾지 못하여 고심하던 그 나날들. 정말 서로의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치고 자기 있는 성과를 모두 내놓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권리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바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되었던 하락탑인 날개 국산화의 사업도 1년 넘었다는 짧은 기간에 우리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우리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치면 그 어떤 과학적 성과도 성과적으로 낼 수 있으며 또 자기들의 과학적 실력도 한계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가슴속으로 절감하게 한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금속재료연구실을 주축으로 하는 연구소 집단이 공동연구에 피타는 노력으로 끝내는 탑인 날개 재료를 우리식으로 찾아 완성품으로 이어졌지만 또 하나 결심하기 힘든 고비가 이들이 앞을 막아 나섰습니다. 연구소 자체로 개발한 탑인 날개를 중요 화력발전소들에 도입하는 문제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이 사업은 10번, 아니 100번 중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하는, 자칫하다가는 나라의 전력 계통에 엄중한 후과를 낼 수 있는 사고 위험성을 동반했습니다. 과학자의 신념과 배짱을 검증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연구소의 책임 일꾼은 자기 운명, 연구소의 운명을 걸고 화력탑인 날개의 질담보소에 수표를 했습니다. 연구성과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어진 그날, 나라 앞에 자신들의 창조물을 떳떳이 내놓은 크나큰 자부로에서 환희에 넘쳐있던 연구소 전체 과학자들의 모습. 그것은 그대로 대중운동 과정의 연구 성과만이 아니라 지성인의 마음도 크게 자라난 과학 집단의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중운동을 벌리던 나날은 그대로 오젠날의 번이주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책상 물림에 뒤떨어지고 낡은 연구 사업 태도, 소심하던 모습들을 털어버리고 깨끗이 정화시켜준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여지 가치 있는 과학 연구 성과를 내놓다고 해도 이 중간 시공장 우리 공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런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이 이 기능공 양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인재 중심에 힘을 놓고 지난 시기 오랜 기능공들과 사업을 품으로써 그들이 이 세 세대 기능공들을 한 사람이 둘, 이 두 명이 넷 이렇게 키우는 방법으로 이 기능공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이것이 결코 대중운동의 가마력이 아닌가 하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과학행정부서에서 매 연구소원들이 마음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확실히 그전보다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전 같으면 자기 연구과제나 수행하면 그만이고 울타리를 치면서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서로 도입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런 편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화상연구실, 화상성원들이 마음을 합치고 서로 힘을 보태면서 연구 성과를 공유하면서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이 정말 당에서 걱정하고 나라에서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명, 20명이 집단적으로 달려나가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서 연구 사업을 하니 시간도 단축해서 좋고 서로 마음을 펼쳐놓고 공유하니까 연구 성과도 빨리 나고 저는 이것이 다 대중운동의 생활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여간의 연구소에서는 안팎으로 지난 시기의 낡은 모든 것을 일신시켜 나가기 위한 대담한 목표들이 훌륭히 관철됐으며 그 과정에 귀중한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됐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그 300명 불기쟁취 운동의 정당성, 300명 불기쟁취 운동만 벌려나간다면 무서울 것이 없고 그 어떤 연구사업성과도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또다시 분발에 나섰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최근 북에서 선물 받은 풍산견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임기를 마친 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벌어진 일인데요. 원래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개인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북녘의 하루팀은 외국에서 북 지도자에게 보낸 선물을 전시하는 국제친선 전람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식물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이 오늘 영상을 통해 나오는군요. 동물은 중앙동물원으로, 식물은 중앙식물원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중앙동물원에는 다른 나라의 국가 수반들과 유명 인사들이 선물한 300여 종의 동물들이 선물관에 따로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꼭 외국 정부 수반이나 주요 인사가 아니더라도 제외 동포들이 기증한 동물도 있다는데요. 1959년 베트남의 호치민이 아시아 코끼리를 선물하면서 동물원 안에 선물 전시관이 설립되었다는군요. 북은 특히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과 관계가 좋아 희귀한 동물을 많이 선물받았다고 하는데요. 2010년에는 짐바브웨에서 아프리카 코끼리, 코뿔소, 기린, 얼룩말 등을 한 쌍씩 기증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남북 간 동물 교류도 상당히 진행되었는데요. 오늘 북녘 돋보기에서 다룬 호랑이 외에도 말이죠. 2005년에는 서로 크게 주고받았다는데요. 조선중앙동물원은 서울대공원으로부터 하마, 붉은 캥거루, 라마, 관아코 등을 받고 시라소니와 반달가슴곰, 늑대 족제비, 아프리카 포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남해 보내진 곰들은 암수각 4마리씩 총 8마리인데 종 복원을 위해 지리산으로 보내졌다는군요. 어떻습니까? 동물 교류를 통한 국가 간 친선, 남북 교류, 우리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들지 않나요? 그 껌벅이는 동물들의 순박한 눈망울이 남과 북을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이끌어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